예, 지금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인 2차 전지 산업에 아직도 상대적으로 초반부인 이 단계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로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이거. 예, 2차 전지에 여전히 투자하면 좋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훨씬 빨리 커지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우상향 하긴 해도 그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이제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그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 섹터가 나타났어요. 네. 그게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한국에 사실 구조적 성장 섹터가 별로 없거든요. 미국은 왜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왜 대체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냐? 큰 굴곡 없이. 그리고 그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한국은 경기 호황기에 비해서 이른바 침체기의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 경기 순환주의 어떤 영향 때문이고 특히나 외부 변수에 많이 좌우되는 그런 이제 경기 순환 섹터가 많아서 그렇고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내수에 기반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성장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덜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호황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경기 침체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예.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이제 탄탄한 구조적 성장 섹터들이 많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워낙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 2차 전지 섹터라는 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산업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향후 수십 년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몇 년 후면 능가해서 향후 수십 년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어쩌면 한국의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 모드를 크게 탈피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2차 전지 산업이고요. 이 2차 전지 산업은 사실 뭐 최근에 워낙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그 굉장히 훨씬 크질 잠재력이 많은 산업 그리고 주가도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 전환,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필요하고 그 배터리 산업의 종주국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제일 컸지만 앞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될 미국이 중국을 그냥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막아주잖아요. 물론 기술력이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워낙 이제 중국보다 앞서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그런데 그냥 아예 중국에 대해서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거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해가면서 그 미국 시장 성장의 혜택을 볼 건데 이게 왜 엄청난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인 2차 전지 산업에 아직도 상대적으로 초반부인 이 단계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로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이거. 그리고 이 축복을 잘 활용하면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딱 보자면 저는 사실 이거 지난해부터도 이야기했고 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부터 그 이야기 했거든요. 5년 동안 열심히 향후 적어도 10년, 20년 투자해도 되는데 향후 5년 동안은 2차 전지에 열심히 투자하면 5년쯤 후에 부동산 가격은 5년 정도 후면 이제 상당히 조정받은 구간이 될 테니까 5년 후에 빚 없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집 살 수 있다. 그렇게 가시라. 특히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올 들어와서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실제로. 솔직히 저희 회원들은 지금
평균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초기 주가 막 오를 때요. 그거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그 초기 삼성전자가 확 올라갈 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가열 구간이긴 하잖아요. 근데 가열 구간이라고 해서 이게 또 금방 주가 꺾인다 하고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뭐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비싸다 하면서도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그 영향이 크고 또 정부의 이제 잘못된 정책 실패 때문에 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측면도 컸지만 어쨌거나 집값이 거기서 또 한참 꽤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열돼 있다고 해서 그 막 주가 금방 꺾인다는 이야기하고 동의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잘 보면 덜 오른 기업들이 꽤 많아요. 물론 덜 오른 기업들 중에는 덜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이제 순번이 안 돼서 이제 순번이 돌아올 차례인 것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에 여전히 투자하면 좋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충분히 그래도 스스로 이제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래도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떤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긴 하죠. 그 조금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은 좀 뒤에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단기적 과열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 2차 전지 주식의 이 급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에코프로비엠 주가 반토막이 적정가다. LNF가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비중을 축소하고 근데 목표가가 13만 원인데 현재가보다 한 40% 이상 낮더라고요. 40%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가. 모건 스탠리가 아마 상당히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냐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마침 그 기사를 딱 봤는데 에코프로비엠 매도를 외친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래서 그렇게 돼 있네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그 28일 기준으로 이 기사 보니까 그런데요. 28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로 나타났다. 아니, 그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인데요. 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 외국계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대량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이런 굵직굵직한 증권사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자기들 이제 포지션이 그런 쪽으로 취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많죠. 많아요? 정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 농락하는 경우들 되게 많고요. 그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은 계속 띄우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안 갖고 있어서 그 많이 안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롱보다는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때리고 싶은 데는 공매도를 또 많이 쳐놓은 데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자기네들이 숏을 쳐놨는데 공매도를 쳐놨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 버리면 숏 커버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 공매도 대량 잔고를 갖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한 달 전쯤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내부적으로 공매도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자들도 굉장히 이제 페널티를 많이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이게 뭐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투자증권의 2차 전지 리포트 중에 에코프로비엠 리포트를 보면 예, 추정치를 가장 어떤 증권사보다도 보수적으로 잡아요. 실적 추정을. 그렇구나.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올해 최소 저는 10조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6조로 잡고. 네, 근데 6조 원대로 올 초에 잡았다가 그나마 이제 막 하도 이제 뭐 실적 좋아질 시그널 나오고 주가 올라가니까 7조 원대로 바꾸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증권사의 그 해당 애널이 지난해 에코프로비엠 5조 3천억 이상 매출 올릴 때 지난해 연초에 2조 원 후반대 매출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뭐 그 애널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애널들도 뭐 2조 원 후반대에서 3조 원 초반대 정도를 했는데 아무도 반성문을 안 썼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상하게 너무나 낮은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한 섹터이고 그 기업을 웬만큼만 알면 뭐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웬만한 어떤 실적 추정대가 있는데 그걸 한참 벗어난 실적 추정을 그 증권사들이 거의 균일하게 다 과소 추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뭔가 그 증권사들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저는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외국계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이 잔고 물량이 가장 많은 업체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런 리포트를 낸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이 그 43% 이상 하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터무니없다.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이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국내 증권사들이 그 2021년 한 11월, 12월 뭐 그 다음에 1월 초 정도까지 그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대략 얼마 정도로 쓰냈냐 하면요. 대략 한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이랬어요. 그때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가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이 2021년 연간 실적이 1조 4,856억에 영업이익 1,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150억일 때 영업이익 1,150억 나올 때 그리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대략 뭐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추정을 2조 원 후반대로 하고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전후 수준으로 할 때 그때 17만 원, 18만 원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지금 시총 기준으로 하면 이때 영업이익에 대략 한 100배 정도 되네요. 100배. 한 80배? 80배, 뭐 70배, 80배, 90배 되는 밸류에이션을 줘서 그때 목표 주가를 다 그렇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국내 증권사들이. 근데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와, 이건 너무 밸류 많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 산업의 선두주자인 이런 그 1등 업체, 1등 양극재 업체한테 이 정도 밸류에이션 주는 건 충분하다. 심지어 어떤 표현을 했었냐 하면 그 당시에 another level 이런 표현도 썼고 대체 불가 이런 식의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막 자극적인 이미 주가가 그때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떤 현상이 생겼냐? 지난해 그 각 증권사들의 그런 보수적인 추정을 완전히 이렇게 물먹이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3점 몇 배 성장했거든요. 매출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증권사들 중에서는 뭐 보수적인 추정을 하는 데가 많은데 아마 제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0조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도 최소 7천억, 많으면 8천억대까지 나온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면 지난해 3.3배 성장하고 올해도 2배 가까이 성장하는데 이제
주가가 얼마냐? 그때 영업이익 1,100억 나올 때, 1,100억대 나올 때, 그때 주가 17만 원, 18만 원 불렀었는데 이제 22만 원 됐다고. 이게 엄청 비싸다. 그 사이에 1,100억대인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는 8천억, 7천억, 8천억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겨우 주가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불렀던 주가보다 20%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왔는데, 실적은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6배, 7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네요. 이게 지금 갑자기 고평가다? 고점이다? 과열이다? 이거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러네요. 있을 수가 없는 평가예요, 이게. 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까지는 자기네들도 에코프로비엠 들고 있다가, 지난해 어느 단계에서 팔아먹은 거예요. 네. 팔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아먹으면서 공매도도 많이 쳤겠죠. 지난해 이제 계속 주가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2차 전지가 버티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안 떨어진다고 하면서 공매도 밸류에이션 따지지 않고 공매도 엄청 때렸겠죠. 실적 성장하는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3점 몇 배 성장하는 동안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니까요. 연초 대비 연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막 정말 장밋빛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뭐 관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막 고밸류를 부여하면서 더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업 증권사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훨씬 더 실적이 좋아졌는데 6배 이상 좋아지는 구간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불렀던 목표 주가보다 겨우 20%? 많아봐야 한 30%더 올랐다고 이거 엄청난 고평가고 과열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되냐고요. 그 당시에 한국투자증권 아까 지금 공매도 대량 장부 때렸다는 그 공매도 가장 많이 친 한국투자증권 그 창구 그 증권사의 경우는 그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2022년도 아니고 2023년 지난해 초에 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그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 2023년의 실적에 72배를 주고 그걸 목표 주가로 제시했다고요. 만약 올해 72배를 준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얼마를 가야 되겠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영업이익의 배수로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아마 퍼로 따지면은 한 30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72배를 준다 그러면 이거보다 최소 더블 이상 더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가 왜 지금 훨씬 더 실적이 분명해지고 더 커지는데 지금 왜 고점이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게 꼭 한국투자증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증권가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네요. 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황당하다니까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비엠 지금 오른 건요. 지난해 그렇게 억눌려 있던 거 한참 올랐어야 될 걸 이제 뒤늦게 반영하는 거고요. 이제 그나마 조금 워낙 저평가돼 있다가 조금 합리적인 구간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고 그리고 왜 에코프로비엠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냐면 가장 전기차 생산원가의 40%가 배터리고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원가의 45%가 양극재잖아요. 양극재에서 세계 1등하는 업체라니까요. 이 업체가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구나 북미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양극재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영업이익 멀티플 한 25배를 받는다? 이게 그렇게 고평가입니까? 이게? 한 뭐 40배, 50배나 가고 이야기하면 모르죠.